안녕하십니까. 행정법 9번째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 8번째 시간까지 행정법 문제풀이 어떠셨습니까? 좀 어려웠습니까? 자, 9번째 시간입니다. 행정법은 뭡니까? 실체법이지만 절차법이 좀 성격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은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실체법과 절차법이 합해진 과목, 이것이 행정법입니다. 자, 페이지 109페이지입니다. 23번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통고처분 나와 있죠. 별표 4개입니다. 중요합니다. 통고처분 중요하죠. 이 통고처분 절차는요, 간이한 재판, 간이한 절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간이한 절차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간이한 절차인데 이것이 말이죠. 언제냐면요. 벌금 또는 과료를 안 냈을 때 말이죠. 벌금 또는 과료. 이게 문제죠. 벌금 또는 과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어떤 강제적인 처분이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가 주안점을 둬야 되는데 벌금과 과료라는 게 뭐예요? 형벌의 일종이죠. 자,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요거는 형벌의 일종이에요. 자,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인데 말이죠. 그죠? 행정처분이잖아요. 행정처분인데 의미는 형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통고처분하고 간이 절차고 벌금 과료가 있을 때 납부하지 않았을 때 강제하는 처분이죠. 납부를 강제하는 처분인데 만약에 이거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민사소송으로 갈까요? 아니면 행정소송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형사소송으로 갈까요? 자, 만약에 이거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럴 때는 형사소송으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파격적이죠. 다른 건 민사소송 또는 비송사건절차법 또는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매우 파격적인 그런 처분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통고처분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행정적인 성격, 그 다음에 형사적인 성격 가지고 있다. 만약에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디로 간다? 형사소송 절차로 갑니다. 자, 형사소송 절차로 가니까 형사소송 절차의 포인트는 뭡니까? 바로 이거죠. 실체 진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민사소송은 실체 진실이 아니고 형식적인 진실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 그럼 행정소송은 뭡니까? 처분이 잘못됐다는 당부를 발견하는 것이죠. 자, 세 가지 요건이 여러분들 제시되어 있으니까 이걸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3번에 답 1번이 되겠죠. 의의가 쭉 나와 있죠. 줄 한번 보세요. 통고 처분이나 하면 일정한 벌금 또는 과료, 벌금 또는 과료니까 형벌이죠. 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처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근데 통고 처분의 처분권자가 누구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형사계통인데 그럼 검찰총장이 하느냐? 그렇지 않고 국세청장이 합니다. 매우 파격적인 처분이 통고처분이에요. 그래서 통고처분은 반드시 시험에 출제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답 1번으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3번 어디가 틀렸습니까?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다. 어디로 갑니까? 형사소송 절차로 가야겠죠. 실체 진실을 발견해야겠죠. 왜 이행하지 않았는가 이걸 판단해서 다시 만약에 그게 유죄가 된다면 어디로 옵니까? 다시 행정법으로 오게 돼 있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5번도 중요합니다. 통고처분을 받은 자가 임의로 범칙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통고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임의로 납부. 임의 뭡니까?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납부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끝났죠. 그러면 처벌 절차가 종료된다 이렇게 봅니다. 일종의 당사자 처분권주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원래 형사소송 절차로 가게 되면은 당사자주의로 가야 되는데 통고처분 절차는요, 당사자주의가 아니라 당사자 처분권주의다는 얘기예요. 처분권.
자, 용어가 좀 다르죠. 당사자 처분권주의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그 다음에 진행한다든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송을 종료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거, 이걸 당사자 처분권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통고처분도 역시나 누가 종결했습니까? 당사자인, 즉 상대방인 납세 의무자가 돈을 갖다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차는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일종의 당사자 처분권주의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23번 매우 중요했어요. 24번은 뭡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죠. 자, 보세요. 경미한 교통법규 납부. 자,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했으니까 벌금 아니면은 과료 이런 게 나오겠죠. 물론 과태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만 과료가 나오겠죠. 벌금 나오겠죠. 이럴 때 하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이거죠. 통고처분 얘기를 쓴 겁니다. 자, 24번도 중요합니다. 통고처분.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23번처럼 나올 수도 있고 24번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그만큼 통고처분이 최근에 시사하는 바가 크죠. 왜냐하면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가 폭증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통고처분은 시험에 출제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10페이지에요. 행정질서벌 나와 있죠. 답 3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3번 보세요. 법원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집행을 하면서 50%를 감하겠다. 이것은 재량권 남용인가 남용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니까 여러분들 그 서브노트 있죠? 서브노트를 잘해야 합격을 빨리 한다고 그랬어요. 서브노트도 포켓이 있죠? 조그만 포켓에다가 서브노트를 해야 오답노트죠. 이 문제도 상당히 많은데 이걸 다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다고 그랬죠. 자기가 모르는 부분 빨간 거,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특별히 체크를 해야겠죠. 체크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이고요. 26번 질서 위반 행정규제법도 나와 있죠. 질서 위반 행정규제법은 만약에 말이죠. 이 법에 의해서 말이죠. 자기가 어떤 법을 위반했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인했을 때가 있죠. 자기가 불법이 아니라고 오인했을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오인했을 때 모두가 위법, 그러니까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인한 거에 대해서 말이죠. 요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정당한 이유까지 같이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이럴 때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도 똑같습니다. 다른 법도 정당한 이유만 있으면은 문제가 될 게 없어요. 헌법에도 맨날 정당한 얘기, 정당성이 있다. 맨날 그런 것만 따지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6번의 답 2번입니다. 자, 27번은 저 박스형 문제인데 가로치기 문제예요. 이런 문제가 가끔 출제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내라고 공문이 오죠. 그죠? 가로 문제도 내고 그 다음에 조문 문제도 내고 문제될 게 없이 하자 없이 내라는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고 있죠. 자, 질서 위반 행위를 했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뭐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예요. 질서 행정을 위반했다. 쉽게 말해서 행정 질서벌입니다. 행정 질서벌의 뭡니까? 가장 포인트 중에 포인트가 뭐예요? 바로 이 과태료인 겁니다. 과태료. 그죠? 과태료가 된다. 자, 과태료와 과료는 다르죠? 벌금과 또 다르죠? 벌금과 과료는 같은 성격이에요. 같은 성격이다. 어떤 성격일까요? 같은 벌금, 돈을 납부하는 것이지만 벌금이 양이 더 큽니다. 액수가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과료는 낮은 거고 과태료와 과료는 또 다르죠. 과료는 형벌임에 불과하고 이거는 행정 질서벌입니다. 질서를 위반했을 때, 즉 질서 위반 규제법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그러한 의무 부과, 이것이 바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행강제금은 뭐라고 했어요? 행정벌이라고 했죠. 그죠? 행정벌 알아두시고, 가산금은 뭡니까? 세금을 일정 기간 안 냈을 때 가산해서 내는 그런 돈이 뭡니까? 이게 가산금이 되겠죠. 자, 28번 질서 위반 행정규제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질서 위반 행정규제법은요, 처음에 이 법이 나왔을 때 아주 폭발적으로 시험에 많이 출제됐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축소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28번 같은 경우도 자, 어떤 분이 출제를 했는지 몰라도 상당히 시간이 없었던가 봐요. 시간이 없는 분들이 주로 출제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숫자가 나왔을 때 말이죠. 숫자가 나왔을 때 그게 답인 겁니다. 주로 이제 뭡니까? 조문을 그대로 베낀 거죠. 그리고 시간이 임박하니까 가장 퍼펙트하게 답을 낼 수 있는 건 뭡니까? 숫자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 바로 28번이 그런 케이스 문제입니다. 5번 보세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한 당사자는 점점점 과태료를 불복을 했죠.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이의 제기할 수 있을까요? 자, 과태료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침해를 많이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은 한 달은 너무 짧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2달은 줘야겠다. 그래서 60일이 답입니다. 답 5번입니다. 괜히 60일이 아니죠. 30일은 말이죠. 짧아요. 만약에 이 과태료를 받은 사람이 법에 대해서 문외한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초상이 난다든지 이런 경조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해외 나갔다 왔든지 해외 나갔다 올 수도 있죠. 그러면 보통 뭐 한 달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2달 정도까지 나가 있다 오는 사람은 뭐 드물죠. 그래서 60일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112페이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뭡니까? 복합적인 문제가 지금 자꾸 나오고 있죠. 과거에는 말이죠. 행정심판, 행정소송 각자 시험에 출제됐는데 지금은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의무이행 확보수단 하면서 행정작용법 얘기 또 나오죠. 지금은 복합적으로 물어봐요. 왜냐하면 행정법 자체가 끊어지질 않습니다. 다른 과목은 뭐 끊어지죠. 그렇죠. 그러나 행정법은 계속 연결된 학문이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부분을 모르면 뒷부분 모르게 돼 있어요. 자, 2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과태료와 과징금을 비교했다. 이런 얘기죠. 과태료나 과징금이나 결국에는 국가기관에다가 뭘 갖다 주는 겁니까? 돈을 갖다 주게 돼 있다. 그죠? 이런 얘기죠. 어떻게 차이가 나겠는가 이런 얘기죠. 자, 문제는 뭐냐면 차이가 뭡니까?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가장 타당한 걸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자, 29번은요, 답을 가장 타당한 거 골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러분들 4번을 보세요. 4번이 가장 타당한데 과태료는 말이죠. 이의가 있을 때 과태료는 형사소송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어디로 갑니까? 질서 위반 행위 위반법이죠. 일로 간다고 그랬죠. 질서 위반 행위법으로 가가지고 뭡니까?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과징금은 뭡니까? 과징금은 독점규제법상 그거를 위반했을 때 장래 말이죠. 장래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어떤 불복 절차는 행정소송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약간 문제가 있던 문제인데 가장 타당한 걸 고르라고 했을 때는 4번이 되겠네요. 가장 타당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가장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 약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출제됩니다. 자, 30번. 다음 중 행정조사가 최근에 중요합니다. 그 별표 4개를 치세요. 행정조사라고 했는데 이걸 규율하는 법이 있어요. 행정조사 기본법이에요. 이런 법이 있습니다. 행정법에 아주 중요한 법이 많이 있습니다. 좀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이 있고 행정심판법이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행정조사 기본법이라는 특별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 법에 의거해서 행정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행정조사는 말이죠. 여러분들 항상 처분성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항상 처분성이 말이죠. 처분성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분성이 인정되면은 항고 소송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분성 인정됩니다. 권력적일 때. 권력적으로 하고 상대방이 피해를 봤을 때 이럴 때는 처분성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항고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조사 처분했는데 말이죠. 법률상 이익, 즉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항고 소송을 받을 수 있다. 항고 소송상에 원고 적격 인정한다. 그죠? 원고 적격을 인정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0번 중요합니다. 행정조사는 말이죠. 자, 1번 보세요. 행정의 실효성 확보세 하나다. 행정을 조사하는 것은 과거에는 말이죠. 조사도 하지 않고 처분을 내리죠. 그러나 지금 사전조사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또는 사과를 예방할 때 어떤 집단이죠. 판단하는 집단을 설정해 놓고 이 판단하는 집단에 대해서 조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를 하다 보면은 피해를 줄 수가 있죠. 침해를 줄 수가 있죠. 이럴 때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은 항고 소송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조사를 하면서 나에게 피해를 줬느냐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원칙적으로는 권력적인 성격은 없죠. 그러나 권력적인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이죠. 행정조사할 때는요. 비례 원칙 등 행정의 전반, 재반 원칙이 고스란히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이 틀렸죠. 조사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 있는 자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 공무원 시험, 특히 이제 우리 국가 공무원 시험에서는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문제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4번 같은 경우는 국어만 잘해도 풀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뒤가 맞질 않죠. 조작을 했기 때문에 안 맞는 겁니다. 자, 보세요. 조사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할 법률상 있는 자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앞뒤가 안 맞았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문제를 조작을 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말이 나쁜 뜻으로 조작이지 변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보는 행정 뭡니까 공무원 시험 딱 100문제 아니겠습니까? 100문제 물론 직렬에서 좀 다를 수 있지만 100문제라고 한다면 100문제에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100문제를 맞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실력적으로 보는 것은 70문제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나머지 30문제는 운에 의해서 많이 좌우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해야 됩니다. 내가 실력이 60점밖에 안 되는데 시험에 떨어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60점에도 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문제를 잘 푸는 요령만 있어도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실력은 90점이다 라고 했을 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90점을 맞을 수 있어도 본 실력은 70점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0점 중에서 실수를 또 할 수가 있어요. 많이 안다고 되는 건 아니죠. 자, 31번입니다. 다음 중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죠. 행정 질서벌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죠. 문제다. 어떻게 되느냐. 자, 1번 별표 4개 치세요. 중요합니다. 요거는 뭐냐면 종전에 있던 법에서 즉 종전의 이 동법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서는 뭡니까 처벌하도록 돼 있는데 나중에 법률이 변경돼 가지고 뭡니까 구속 요건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변경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얘기인데 당연히 면제받겠죠. 그죠? 이게 답입니다. 면제를 받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면제를 받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뭐냐면 과태료 처분 받았을 때 통지받는 날부터 며칠 이내에 이의제기한다고 그랬어요. 서면으로 60일이라고 그랬죠. 왜 30일이 아닙니까? 해외 출장 갔다 올 수도 있고 해외 여행 갔다 올 수도 있고 그죠? 30일은 너무 촉박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60일이 답입니다. 자, 31번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 32번입니다. 32번은요 답을 4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조사를 하면 안 되겠죠.
행정조사를 하는데 말이죠. 행정조사 기본법에 의하면은 중복 더블로 하면 안 된다. 자, 여러분들 그 사랑한다는 말도 너무 자주 들으면 어떻습니까? 좀 물론 항상 뭐 기쁘겠지만 좀 뭐랄까요? 사람이 좀 괴로울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처럼 행정조사도 말이죠. 조사를 핑계 삼아서 계속 상대방에게 조사한다는 이유로 어떤 의견을 물어본다는데 하면은 힘들겠죠.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답 4번 해주세요. 자, 115페이지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상당히 그 사례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것인데 갑자기 말이죠. 대기환경보존법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37조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 기관 배출시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의 냉난보시설. 자, 중요한 거죠. 의료법에 보면은 의료기관에서 의료 행위를 한 뒤에 이것을 무단 배출하는 경우 많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이 거즈 같은 거 있죠. 뭐 피를 수술할 때 피 닦은 거 있죠. 아니면은 무슨 뭐 침구류, 그다음에 뭐 망자에 무슨 뭐 이런 거 있죠. 배설물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거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하면 이런 경우는 뭡니까? 이 대통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가름해 가지고 말이죠. 2억 원의 과징금, 2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같은 경우도 일종의 독점으로 볼 수도 있어. 독점적 경쟁인데 약간의 독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독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독점규제법에 적용될 수 있지만 반드시 그건 아니지만 그런 간접적 의미로 해석한다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배출시설도 역시나 이것도 과징금의 대상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거 공동주택은 뭡니까? 사회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냉난방시설 아니겠습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게 있고 저녁 뭡니까? 겨울에는 따뜻해야겠죠. 이런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보면 발전소 발전설비 나와 있는데 발전소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폐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석유화학 이런 물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환경 오염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5번 같은 경우 분뇨 같은 거 나올 수 있고 제조업 배출물 시설 제조업도 마찬가지죠. 어떤 섬유 산업 같은 걸 하다 보면은 거기서 부당하게 불법적인 배출물이 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는 것이 바로 과징금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계산 방법은 100분의 3, 매출액의 100분의 3 곱해가지고 나온 건데 그것도 2억을 넘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34번입니다. 이거는 뭐 직접 강제와 즉시 강제를 구별하는 전통적 견해인데 말이죠. 답 1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 등록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외국인이 말이죠. 등록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강제 퇴거가 되겠죠. 이거는 강제 퇴거할 때 간접적으로 나가라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데리고 가서 비행기나 배 타고서 보내야겠죠. 이걸 직접 강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뭡니까? 요거는 말이죠. 즉시 강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경찰과 직무징백법이랄지 이런 데 나와 있죠. 그래서 소방기본법상 소방 활동에 방해되는 것은 없애야겠죠. 강제 처분하는 거. 즉시 없애야죠. 지금 불이 났는데 초미를 지금 화급한 시기인데 그 물건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즉시 없애야겠죠. 그 다음에 식품위생과 위해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즉시 압류해야겠죠. 즉시 강제입니다. 다음에 압류할게 이런 거 없겠죠. 또 간접 강제도 안 되겠죠. 마약류도 마찬가지예요. 마약류를 지금 마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말이죠. 당장 압류해야지 시간을 두고 다음에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겠죠. 그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답 1번이죠. 자, 35번 행정상 강제징수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수의계약이라는 게 나와요. 수의계약. 자, 여러분들, 매매라든가 도급 또는 무슨 임대차 같은 거 할 때는 반드시 말이죠. 원래 경매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 경매는 공경매, 사경매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공경매가 되겠죠. 공경매 절차를 원래 밟는 게 원칙인데
이런 방법을 거치지 않고 경매 절차를 안 밟고 적당한 방법, 여기서 적당하다는 것은 뭐 상당하다 이렇게 한 방법이죠. 이 적당한 방법에 의해서 당신 말이죠. 뭡니까? 압류 재산을 매각할 때 당신이 사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수의계약이라고 합니다. 수의계약.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 숫자는 뭐 따를 수입니다. 의는 의사. 그러니까 당신의 의사, 내 의사 또는 당신의 의사에 따르겠다. 이런 계약을 수의계약이라고 그래요. 수의계약은 경매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사 표시에 의해서 하는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5번 1번이 됩니다. 국세징수법상 체내처분의 압류처분 매각은 공매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며, 자, 틀렸습니다. 공매 플러스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공매는 뭡니까? 공경매를 말합니다. 공경매. 공적인 수단에 의해서 또는 공적인 목표를 위해서 경매를 하는 것이 공경매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챕터 5로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17페이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요, 행정쟁송제도가 되겠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다 행정쟁송제도는 아니지만, 그 다음에 행정구제법은 아니지만 행정구제법 내용 플러스 앞부분도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복합적인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세요. 자, 여러분들 117페이지입니다. 1번 취소 소송의 원고적 격과 소이익이죠. 자, 여기서 조심할 사항이 있는데 허가라는 게 있어요. 허가. 자, 이거는 뭡니까? 특허. 행정작용법에서 나왔던 용어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행정구제법에서 또 나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원고적격을 인정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걸 판단하는데 이게 또 등장한다는 겁니다. 허가라는 게 뭡니까? 권리가 또는 의무가 금지됐다는 사항이 있죠. 금지. 그죠? 금지되어야 했던 사항을 해제시켜 주는 게 허가죠. 그죠? 반면에 특허는 뭡니까? 권리를 형성시켜 주는 거죠. 형성. 그죠? 상대방에게 권리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특허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강학상, 특허, 그 다음에 인가, 허가가 실무상에서는 섞여 있다고 그랬죠. 실무에서는 섞어서 쓰고 있어요. 용어가.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본 거예요. 실무에서는 그거를 구별하는 것보다 실무에서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지 강학상 따지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자, 허가와 관련해서는 예외적 허가 또는 예외적 승인이 시험 출제된다고 그랬죠. 이게 출제된다고 그랬죠. 100% 출제되죠. 자, 그런데 행정구제법에서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허가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허가를 안 받은 사람, 허가 받은 사람, 예를 들어서 A와 B가 동일한 요건에서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청에서 말이죠. A에겐 해주고 B에겐 안 해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에겐 해주고 B에겐 안 해줬다. 그럼 B는 뭡니까? B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니까 원고적 격이 인정돼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반면에 특허는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A와 B가 있는데 A에게는 특허를 해주고 B에게는 안 해줬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A는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을 가진 자죠. B는 법률상 이익을 갖는 자다. 그러니까 원고적 격이 있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특허는 권리 형성 작용이라는 행위라고 그랬죠. 그런데 특허를 동일한 의미에서 A라는 사람이 특허를 받고 B라는 사람이 못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 B라는 사람은 뭡니까?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종전에 특허 받은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지금 특허를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그랬을 때 종전에 특허 받은 사람 어때요? 법률상 이익 침해 받았죠. 그러니까 원고적 격이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허가 같은 경우에 기존이라고 칩시다. 이런 경우는 기존에
허가를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 허가받은 사람이 있죠. 그럼 기존에 허가받은 사람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없다는 거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답이 1번 되겠죠. 허가를 받은 경업자죠. 경업자라고 그럽니다.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안 되나, 그죠? 특허사업 경업자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반대로 설명했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 답 4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은 모두 과실 책임주의다. 아니죠. 자, 이건 뭐냐면요. 손해배상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국가배상법상 뭐가 있습니까? 2조와 5조가 있죠. 2조 같은 경우는 고의과실 유효하겠죠. 공무원이 직무상 불법행위로 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봤을 때니까요. 두 번째, 5조 같은 경우 뭡니까? 영조물의 설치하자죠. 그죠? 이거는 무과실 책임입니다. 영조물 설치하자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실수가 없어서도 책임을 져야겠다. 예를 들어서 어떤 방파제가 이렇게 뭡니까? 이 방파제라기보다도 어떤 연못이라든가 이걸 막는 어떤 제방이 있다고 칩시다. 제방이 있어요. 제방이 있는데 여기는 호수가 있겠죠. 이 제방이 있는데 제방을 걷다가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 죽은 어떤 어린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어린아이는 누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국가배상법 제5조에서 영조물 설치하자입니다. 자, 영조물 등이겠죠. 그러니까 자연제방, 제한제방일지라도 관리를 잘못했단 말이에요. 국가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서 말이죠. 이럴 때는 고의과실 따지지도 않고 무과실로 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8페이지 02번 개인정보권 답을 2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제 세 번째 줄 보세요.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 구성원의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어야 한다. 그게 알아두 판례입니다. 줄구시고. 자, 119페이지입니다. 2-1 별표 3개입니다. 3번인데 이건 이런 사건이에요. 어떤 사람이 현역병으로 군소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소정의 군사교육 마치고서 말이죠. 교도소 시험을 본 거죠. 교정직 시험을 봤던가 봐요. 그래서 경비교도소로 전입됐어요. 시험을 봤다라기보다도 이런 사람은 국가배상법 2조에 단서가 있습니다. 국가배상법 청구의 대상이 아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맞겠죠. 뭐냐면 국가배상법의 청구 대상의 단서가 정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단서에는 말이죠. 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이죠. 그죠? 단서가 정하는. 그런데 교도소 교도소 뭡니까? 교도대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 겁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03번 별표 2개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3번 보세요. 수용적 침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기본 강좌 때 설명드렸죠. 수용적 침해는 비전형적 또는 비정형적 같은 뜻입니다. 전형적 같은 뜻으로 해석하면 되죠. 비전형적일 때 손해가 비정형적으로 나타날 때 그때 하는 것이 바로 수용적 침해다. 이것은 우리가 뭡니까? 우리 법에서 나타났다기보다도 독일의 판례를 통해서 유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독일의 수용적 침해 이론이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가? 지금 대법원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20페이지입니다. 국가배상법 지금 나가고 있죠. 자, 이 국가배상법은요 반드시 출제됩니다. 4개죠. 자, 우리가 반드시 출제되는 파트 지금 한 6, 70개 했어요. 그것만 공부하면 되죠, 사실은. 전반적인 이론 알고요. 국가배상법 2조냐 5조냐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2조는 공무원이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5조는 공무원이 아니라 영조물 등이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다기보다도 설치하자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무과실 책임. 국가배상법 2조는 과실 유무 따지는 것이죠. 고유과실 따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답을 1번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자, 문제 5번입니다. 역시 국가배상법 2조 1항 본문이죠. 자, 여기서 좀 조심할 게 있는데, 국가배상과 관련된 가장 부적절한 건 뭐냐 했는데, 5번을 보세요. 피해자가 공무원이서 안 된다. 자, 공무원이 공무원을 피해줄 수 있죠. 즉,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당해 공무원 이외에 다른 공무원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21페이지 06번. 이건 뭐 쉬운 거니까 제가 간단히 보겠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위법성 판단 기준으로 법령이 있는데 행정규칙은 제외됩니다. 행정규칙은 내부적 규칙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법규성이 없습니다. 행정규칙의 특징이 뭡니까?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재판규범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아두시고. 자, 07번 답 1번입니다. 1번은 뭐가 틀렸냐면요. 잘 보세요.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명시적으로 안 돼 있어도 됩니다. 자, 법령이라는 게 명확하게 모든 행태를 다 규정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07번에 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2페이지입니다. 역시 국가배상법 2조가 나와 있죠. 공무원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봤을 때 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08번 별표 4개입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국가배상법에서는 시험 나올 것은 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공무원의 불법 행위니까 공무원이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자, 3번을 보세요. 판례에 의하면 의용 소방대원은 국가배상법 즉 2조에 해당하는 공무원일까? 이겁니다. 공무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용 소방대원은 자기가 뭡니까? 자발적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안 되고 이런 건 되죠. 공탁 공무원, 그 다음에 교통 할아버지는 됩니다. 그 다음에 공탁 공무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또 지적하자면은 시형버스 운전사 이런 사람들은 국가 공무원 2조, 국가배상법 2조에 공무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국가배상법 2조와 5조는 시험을 내고 싶을 아주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그랬죠. 그 문제를 내고 싶죠. 왜? 법 규정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판례가 많기 때문에. 자, 그런데 시간이 임박하죠. 시험 출제하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를 참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 기본서 페이지 357페이지 보시면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 문제 한 문제 맞춰서 몇 점이 나와야 합격이에요? 100점인데 보통 80점대면 합격하잖아요. 그죠? 물론 뭐 기준 점수, 조정 점수가 있지만요.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국가배상법 2조 또 나왔죠.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2번이 답입니다. 법관도 공무원에 포함됩니다. 물론 법관 같은 사람들은 일반직 공무원은 아닙니다만 이 사람들도 말이죠. 직무를 수행하다가 불법행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서 물론 직무 관련성이 없으면은 처음부터 안 되겠죠.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에 해당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해당하겠죠. 자, 9번 중요하고 특히 8번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자, 이번 강좌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은 제가 가장 강조했던 것은 국가배상법이었어요. 2조와 5조죠. 그 다음에 앞부분에서는 뭡니까? 행정 뭡니까? 즉시강제라든가 직접강제, 강제징수 이런 걸 많이 강조했죠. 그 다음에 과징금을 제가 강조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과징금이랄지 그 다음에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랄지 그 다음에 지금 얘기했던 국가배상법 2조와 5조 매우 중요했죠. 자, 우리가 행정법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큰 뭡니까? 테마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를 차지할 정도로 큰 테마가 바로 국가배상법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숙지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